21세기 최고의 시간 도둑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 중독인데요. 원래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런데 이게 과다하면요.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또 집중력 저하 같은 정말 불행 호르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시간, 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꾸며가 보면 어떨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린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뽑는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 네, 근데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되는 이 소설 책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영화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재미가 보장돼 있다는 뜻이니까 흥미로워지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초창기에는 좀 흥행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흥행이 안 돼서 영화 개봉관에서는 좀 빨리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케이블 TV에서 몇 번 상영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이 보게 된 영화거든요. 네. 바로 쇼생크 탈출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쯤이었어요. 95년인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네.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예매한 영화였거든요. 아빠 돈으로 예매했구나. 용돈 모아가지고 어. 두 분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되게 행복해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기억나 이거는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막 자유도 맞아요, 흠뻑 맞아요. 누리는. 원작 소설은 일단 제목부터가 네. 좀 길어요. 음.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입니다. 어허. 주인공은 앤디라는 사람인데 네네.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왔으니까 어떻게든 탈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 명의 남자가 네. 나옵니다. 그 감옥에서 친구가 된 앤디와 레드인데요. 영화에서는 팀 로빈슨과 모건 프리먼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나 주인공 앤디가 굉장히 남달랐던 기억이 나요. 둘 다 무기수예요. 근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20살에 이 부인의 살인죄를 저지르고 쇼생크 감옥으로 와가지고 이제 무기수가 되는 사람이고요. 앤디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을 죽였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무기수가 된 형태거든요. 모건 프리먼이 말하자면 이 사람은 기득권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근데 앤디가 들어왔을 때 쟤 뭐지? 좀 남다른 애라고 계속 봐요. 뭐가 끌렸을까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나중에 보니까 이겁니다. 앤디는 들어오는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어와서 몇십 년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 희망에 자꾸 끌렸던 거예요. 근데 이 앤디는 감옥에서도 좀 한 자리 차지하지 않나요? 원래 이 사람이 은행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간수 둘이서 아유 세금 때문에 죽겠어 뭐 이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감옥 생활이 좀 편해지게 되죠. 네. 아무래도 편의를 봐주게 되니까요. 근데 사실 감옥이잖아요. 아무리 편해도 감옥 생활인데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억울하니까 나갈 방법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앤디의 무죄를 증명해줄 만한 그 죄수가 들어와요. 앤디 사건의 진범이랑 같은 감옥을 썼던 그 젊은인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걸 얘가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누명을 벗고 나가게 되나요? 근데 이게 너무 잘해 그 컨설팅을 너무 잘하니까 이 교도소장이 앤디를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내보내면 이 부를 자기의 부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약간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불법이라서 그 얘를 내보내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증언을 할 만한 걔를 다른 감옥으로 보내고 앤디를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계속 교도소장이 술술 쓰게 되는 거예요. 야, 더 억울해졌네요. 이제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막혔으니까 네.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앤디의 탈옥 과정 어떻게 탈옥했느냐.
15cm 정도면 한 요 정도 될까요? 네. 요 정도인데 요 망치가 조각용 망치가 있어요. 네. 교도소에 벽에 계속 요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계란의 바위처럼.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흙을 퍼다가 그거를 또 주머니에 넣었다가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바지 밑으로 슬쩍 뿌리고. 맞아. 기억나요. 근데 이게 결국 구멍이 커지니까 그거를 리타 헤이워드 그 여배우거든요. 여배우 포스터로 가린 다음에 계속 27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신분증과 돈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 탈출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는 거죠. 치밀한데 27년 걸린 거예요. 와 탈출하는데 27년. 네. 근데 이게 정말 우연히 겹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뭐 하나만 잘못돼도 완전 망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태였거든요. 일단 포스터를 가렸잖아요. 네. 누군가 거기를 눌러만 봐도 뻥 뚫리니까 언제라도 들통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렇죠? 그리고 탈출구도 배수관이나 이런 게 창살로 막혀 있으면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도 왜 하필이면 여배우 포스터를 구해달라고 했을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그 이미 갇혀있는 세계잖아요. 여기에 자유를 상징하는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배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기 그 여배우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요. 네. 그 쇼생크 탈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타로에 가진 의미는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것들 향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모습. 네. 영화를 보면 제일 앞에 굉장히 오래된 무기수가 나와가지고 네. 내가 여기서 40년, 50년을 산 거예요. 밖에 나오니까 이미 세상이 다 변해 있고 적응이 안 돼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앤디도 27년 여기 갇혀 있으면 그리고 되게 편했잖아요. 충분히 그냥 동화돼서 살 수 있는데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자유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갔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요. 지금 내가 되게 힘든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저 앤디처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보자.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이 영화 그리고 소설이 많이 그 소비가 되고 콘텐츠적으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소설 속에서의 앤디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그 방법이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정말 그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 전진하는 그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오늘 아는숙 책방에서 정말 그 어두운 감옥이라는 배경 속에서도 희망과 구원과 또 우정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뤄서 굉장히 또 새록새록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스티븐 킹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회 사무처의 수장이신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의 임하. 지난해 12월에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시면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게 되신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 바쁘게 지내실 것 같아요. 예, 좀 바쁘긴 바쁩니다. 네. 사무총장 일이 이렇게 바쁜 줄 알았다면 생각을 달리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일도 많고 네. 옛날 의원생활 12년을 했는데 그때는 국회 사무처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몰랐는데 네. 와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사무총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광명시 의원, 경기도의원, 광명시장도 2번이나 역임을 하셨고 국회 18대, 19대, 20대 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정말 두루 경험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사무총장의 자리는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비교적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많은 생활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제가 한 4년 가깝기를 딱 쉬었거든요. 네. 뭐 사실 저는 20대까지 하고 21대 선거를 불출마하겠다고 가서 잘 쉬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열심히 놀았고. 네. 하여튼 대한민국 한반도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여행 다니셨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네. 유람을 하고 다녔는데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좀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21대를 잘 마무리하고 22대에 의원들이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21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의 숙제로 미뤄졌던 것들, 여야 합의가 가능한 일들을 잘 선택해서 그걸 잘 마무리를 하고 네. 국회 한 달 정도 열릴 테니까요. 그리고 22대 국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잘 안내를 해드리는 일들 네. 잘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국회 연장선에서 해왔던 일들을 22대 국회에 가서라도 꼭 만들어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네. 잘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이 지금은 국회 사무총 가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재현 사무총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인생책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선정해주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대중 자서전 1권. 어떤 책인지 함께 볼까요? 1924년 남녘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 2009년 세계인의 애도 속에 고단한 몸을 누일 때까지 파란으로 가득 찬 한반도 현대사를 헤쳐온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일제강점기의 유년기를 보내고 전쟁의 참화를 거쳐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통치기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21세기를 건너오는 길목에서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으로 길고도 거대한 생애를 숨가쁘게 살아냈습니다. 김대중 자서전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게 듣는 최초의 국정보고서이자 성공한 민주주의 정치가의 회고록입니다. 올해가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어떤 정치의 신념,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아주 의미 깊었는데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죠. 지구상에서요. 예. 네. 아주 저한테는 특히 더 가슴속 깊이 가고 제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는 그분의 역할이 컸고 네. 그분의 생각과 사상, 그분이 실천적으로 살았던 삶, 그 자체를 옆에서 지켜봤고 함께했던 일도 있고 또 그 후에 이어받아서 해야 될 정신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분을 보고 느끼고 닮아가고 싶은 근데 뭐 닮을 수가 없죠. 답이 안 풀리면 그분의 인생을 뒤져보고 그 나이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내 나이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저서 10여 권을 모두 읽었을 만큼 굉장히 그 젊은 시절 그분께 심취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 자서전이나 이 책은 좀 늦게 나온 거고요. 네. 최근에 나온 거고 네. 그 전에 나온 책들이 많죠. 네. 예를 들어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든가 대중경제론, 세계 8강으로 가는 길, 뭐 책 여러 권 있습니다. 그 당시. 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97년 선거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런 책들이 줄줄줄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단행본으로 쭉 읽었던 것이고 이건 최근에 그런 책들을 한 50여 권 돼요. 그분이 책을 네. 실지 이게 전체적으로 만들면 한 어떤 목록을 이번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62권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출간된 것도 있고 대부분이 한국에서 출간되겠지만 그걸 번역으로 중국어판, 러시아판, 뭐 일본판, 영어로 물론이고 세상에. 독일어 뭐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네. 이 책의 내용을 이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책을 네.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묶어서 이게 이제 김대중 자서전이라는 책자로 만들었던 거야. 아마 김대중 저작 목록이라는 책이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 저작 목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이 어떻게 탄생됐고 어떻게 네. 묶어냈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있으면 이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들, 또 책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려면 저장 목록을 한번 보시면 더 많은 깊이 있는 김대중 연구가 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친구들 덕질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스타, 뭐 가수나 배우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들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정치 선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표현이 그렇지만 덕질하셨을 만큼 너무나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미스터 지방자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로 시작한다라는 정치 철학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이제 이끌어내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방자치가 돼야만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네, 민주주의는 바로 지방자치다.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지방자치가 사실은 제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자유당 정권 말기에 60년도 그래서 지방자치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일부 뭐 면연도 뽑고 군의원도 이런 거 뽑았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올 때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도 세웠고요. 그러다가 61년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됩니다. 폐지가 되는 건 아니라 중단돼요. 그랬던 것이 91년도 31년 만에 부활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가 돼야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대한민국 현실에 봤을 때는 지방자치 이행이 돼야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자치제가 그냥 원래 있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렵게 만든 제도.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그럼 너무 당연하니까. 네. 근데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려 13일이나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쟁취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먹는 거에 누구보다 진심인 저로서는 예, 13일이요? 13시간도 아니고 네. 이게 실합니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신 거 아닐까요? DJ 대통령께서 그 지방자치 하면서 이제 단식할 때가 90년 10월 달쯤 될 거예요. 90년 10월 달쯤에서 열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시고 아마 탈수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한 13일 정도를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 해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90년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서 합의를 보긴 보죠. 91년 선거 때부터 하겠다. 아주 91년에 선거를 뽑는데 91년 1월 달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죠. 91년. 그때 3당 합당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3당 합당돼서 민자당이 탄생이 되면서 지방자치를 못하겠다고 버텨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거가 없어질 뻔했는데 단식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다시 91년도 3월 달에 기초의원 선거. 또 의미가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를 얻어내신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성과는 정말 컸다라고 이 책에서도 쓰여 있거든요.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뿔뿔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은 주권의식을 고취시켰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할 수 없고 지방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청도의 소싸움과 한평의 나비축제 같은 지역 행사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자재 도입의 결과였다. 이렇게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님께서 왜 전 지구에서 존경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미스터 지방자치가 안 계셨으면은 지금의 총장님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왜냐면은 겁니다. 사무총장님이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단체장. 단체장까지 두루 역임을 하셨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라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이 진짜 단식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날 사무총장 백제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2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보다 정말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장점 뭘까요? 가장 핵심은 간선 단체장하고 민선 단체하고 차이점은 네. 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임기가 있다. 네. 보통 요새 이제 4년 아닙니까? 4년 동안에 내가 당선되고 그러면 4년 동안에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서 만들어가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옛날에 관선시대나 우리 강명시장을 보면 전국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1년이 안 돼요. 한 11개월, 잘해야 12개월 돼요. 그러면 자기가 세웠던 예산을 자기가 집행을 못 해요. 자기가 왔을 때는 옛날에 전임시장이 세워놨던 예산을 집행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떠나게 돼요. 네. 그랬던 것이 우리 지금까지 지방자치 생기기 이전에 우리 제도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세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로 세워서 그 일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나누고 그 성과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죠 이게. 네.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실 예.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도 아마 돌아다니면 느낄 거예요 아마. 전국 어디 가나 걷기 좋은 길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걸어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 어디 가나 주민 편의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되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큰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지방자치의 덕이고 그게 경쟁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그런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살만한 나라로 살만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세무사로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 돈 얼마나 많이 버는 직업인데 이게 탄탄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가족들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제가 20대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네. 30대 초반에 세무사를 기업에서 세무사를 시장 들어갈 때까지 17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세무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국회에 와서도 경제와 관련된 일을 주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출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걸 출마했죠? 세무사로 계시다가 너무 잘 나가셨는데. 그래서 한국제시가 청년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31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잖아요. 네. 부활되면서 제가 세무사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놔두지 않아요. 그 당시 이제 JCA가 했던 일 중에 지방의회를 많이 진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갖고 그런 걸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다녔던 네. 제가 선거에 안 나간다니까 후배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 해야지 네. 뭐 이렇게. 네. 형 할 만큼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냐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제가 91년 2월 달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래서 선거를 치게 되는데 선거를 아주 잘 치렀어요, 제가. 네. 지방에 상당히 큰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도요, 나의 정치적 과제 중 하나가 완전한 지방자치다라고 주장을 하셨을 만큼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입법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실제 지방자치가 내 정치적 그 신념이고 또 정치를 했던 자산으로서 거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국회에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들어갈 18대만 하더라도 지방의원, 기초, 광역, 단체장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이 유일하게 저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자유당이 지방 분권이 제대로 해서 지방의 단체장이 그저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폭을 얼마큼 넓혀주느냐 네. 이런 일들이 아주 항상 고민했던 네. 그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제 중에 하나였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두 번째 키워드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군사정권 아래에서도 민주주의 또 의회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참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혹독했죠. 틀림없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의회주의자였어요. 네. 저도 의회주의자입니다. 하나의 그 민주주의의 발전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잖아요. 네.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그 주민의 의사를 그때 따라서 행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저는 지역구가 강명갑입니다. 거기서 어려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강명일동에 우리 강명갑에 사는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게 항상 저는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걸 여론수로 합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주민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 주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대의라고자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의회주의의 본뜻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을 고비를 5번 넘기고요. 가택연금이 55번, 감옥 생활 6년, 해외 망명이 777일.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네. 나중에 정말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참혹한 시련들을 겪게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주의자로서의 가치를 이어나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의회에서 가장 합법적으로 다수당을 독주를 막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걸 최초로 하신 것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5시간 몇 네. 분이나 됐고 한 6시간 가깝게 하셨어요. 5시간 19분이었어요. 5시간 19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록이 한동안 못 깼죠. 그렇죠. 예. 아마 18대, 20대까지도 못 깼을 거예요. 아마 21대 와서 깨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건 농성 과정이 필요해서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의회 활동할 때 되게 굉장히 그런 반대 강경파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화와 토론에 누구보다 열려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합의하려고 하시고 상대방 설득하려고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옆에서 보시기는 어떠셨나요? 그분하고 같이 의회 의사당에 앉아본 적은 없기 아, 네.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자세히 책을 통해서 읽어본다든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을 본다면 항상 설득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해갔죠. 대화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항상 강조했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야말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훌륭한 연설자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무총장님도 정치 입문하기 전에 그 연설에 굉장히 감동받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DJ 대통령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기회 있으면 육성 테이프도 많이 계세요. 있어요. 네, 지금 남아있어요. 안 하게.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힘이 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양반 대통령 유세 중에 제가 가장 유명한 연설이 장춘당 유세예요. 장춘당 유세가 제 기억으로는 71년 4월 달인가 될 거예요. 4월 달에. 네.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춘당에서 유세를 하는데 네. 100만 이상 모였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낸 동시에 돈 많다고 해서 나라나 사회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사치와 낭비한 사람들 엄청난 부유세와 특별행세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약하는 것입니다. 그냥 산 밑에 약수동까지 그냥 방방이 찼으니까 네네. 이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그때 생생합니다.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하셨나요, 연설에서? 내가 직장이 그때 예산에서 근무를 할 때인데 그날이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주말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와가지고 그 유세를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대 유세가 또 보람의 유세라고 또 유명해요. 보람의. 그건 아마 87년도. 87년 대선 때 유세였고요. 네. 12월 18일 뭐 그물에 항상 선거하잖아요. 12월 말경에.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었죠. 한겨울에. 근데 그때는 유세를 하고 나서 그건 그때 100만 이상이 모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걸 서울역까지 도보 연결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람의 공원에 보람의 노량진에서 서울역까지요. 인도교를 와. 거쳐서 그 삼각대를 거쳐 서울역까지 도보로 그 뒤풀이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그분 유세 중에 또 유명한 연설이 가택연금 끝나고 해금이 되고 나서 명동 IWCA 좁은 공간에서 연설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혼이라는 1980년? 걸 가지고 네네. 연설했던 것 같은데 그 연설 현장에도 제가 있었어요. 진짜 덕질하신 게 맞죠? 이 정도면. 네. 계속 그분은 같이 계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요즘에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그거랑 이야, 비슷한데요. 진짜 존경하셨나 봐요, 당시에. 정말 유명한 네. 연설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연설 온고라당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 그 시기에 맞게 연설하는 내용이면 정말 그 젊은이들한테 그 뭔가 피가 끓게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대단한 웅변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YS나 DJ나 다 대단한 웅변가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DJ를 제일 마주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언론 자유는 완전히 맞살렸어. 국회는 어떻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보태가지고 우리의 후손에게 영광된 조국을 남겨줍시다. 그때 끓어오르는 열망들, 열정들을 이제 국회에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셨는데 오랜 기간 국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그 의회주의에 대한 원칙들, 가치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진정한 의회주의를 이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의회주의는 합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 여야 간에 좀 양보하고 밀고 당기면서라도 결론을 내는 일이 가장 의회주의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소통은 좀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존중돼야 되고 그렇다고 소수 의견은 무시돼서도 안 되고 이런 복합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어쩌다 복합적인 사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다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맞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쭉 말씀을 나누시다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그 열정들이 부럽기도 하고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드는데 진영 씨가 옛날 사진 한 장 들고 오셨죠? 이 한 장의 사진이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 자. 그래요? 짜잔! 아, 예. 제가 우리 총장님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사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진 저희 아버님인데. 아버지세요? 이 잘생기신 분이 혹시 사무총장님이세요? 예, 이때가 언젠가요? 72년. 그러면은 22살 때. 22살, 어머나. 네, 아버님께서 굉장히 인텔리셨다면서요? 예, 제 아버님이 한학자이신데 네. 한문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셔요. 예, 여러분이 상상할 수 못할 정도 깊습니다. 한시, 한학, 그다음에 한의학이 또 밝아요. 의학 공부는 한의학에. 네. 아버님이 시도 쓰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한시가 쓴 편도 뭐 여러 편입니다. 한 20여 편 이상 있어요, 한시를. 저희들 잘 이해도 못하지만. 아버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선비죠, 하나는. 선비이고. 그다음에 이제 풍수질에 또 밝아요. 네. 40대가 넘어서면서 풍수지리 공부를 하면서 네. 하여튼 그 중앙도서관이 그 당시 저쪽에서 태계로 미도표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풍수지리 책을 보기 위해서 네. 일부러 고창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책을 찾아가지고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 정도 예, 아주 제 아버지 역사 뭐 파고들 때 열정적이신데 네.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이 옆에 있는 청년이 굉장히 듬직하고 뭔가 반듯해 보입니다. 딱 봐도 모범생 같으세요? 그래요? 성실 이렇게 써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면성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해 보면 어떤 모습이세요? 그 당시는 좀 어려울 때니까 나는 이제 공무원 하고 있으니까 뭐좀 이제 공무원 시작했죠. 22살에. 그래서 보낸대로 뭐 사실지만 세상에 우리 전부가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니까요. 봄철 되면 전부 보릿고개. 실제 보릿고개 네. 굽는 뭐 진성씨나 보릿고개가 그냥 있는 얘기가 실제 경험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거 지금 60대 후반부터 그 경험들을 대다수가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고요. 그분들은 전쟁을 2번씩이나 겪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앞서 고생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한민국 음악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세대인 것만 틀림없지만 그 부모님들, 할아버님들 세대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생이 더 컸다고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거 빠질 수 없죠. 용서와 관용입니다. 특히 DJ 책을 놓고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뭐 유신 정권, 군사 정권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 그리고 뭐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시기도 했었는데 이 책에도 그 과정이 정말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분인데
그 가혹했던 시간 속에서도 뭐 하나를 꼽아보자. 그럼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선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네. 전두환 정권이. 또 그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납치를 오잖아요. 납치. 중앙정보부가. 예. 예. 이제 자기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전일했던 그 세력들에게, 그분들에게 전부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이 정리하려고, 역사도 정리하면서 그랬던 보니까 어쩌면 우리 DJ 대통령의 자선에서 하고 있는 핵심의 가치, 용서가 화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시대고, 뭐 영원히 그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치에, 암살에, 암살 사형 시도에, 선고. 사형 선고에 왜 사람이 받은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또 용서하시고 포옹하셨는데 만약에 두 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용서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못하죠. 용서한다. 한다. 우와. 아, 네. 존경하는 인물을 닮으셨으니까. 안 한대요 용서. 저는 일본 드라마 중에 한자와 나오키라고 네. 시청률 40% 넘어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네. 당한 것은 갚아준다. 2배로 갚아준다. 2배로. 네. 이게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와닿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속 그냥 시원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2배로 갚아주는 나도 복수하고 그 싶을 약간 것 그런 같아.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2배로 갚지는 못했을 거고, 이게 누가 앞에서 얼굴 때렸으면은 저 옆에 가서 이렇게 옆구리 정도 찔렀을 것 같거든요. 요거라도 한번. 사부작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 모든 걸 정말 다 내려놓으셨다는 그러시네. 게 대단하신 거죠. 개인이시죠. 총장님도 용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아, 총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용서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현재 70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다행히.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잘못된 삶이 산 거죠, 뭐. 여러분도 제 나이 되면 다 그렇게 되니까 뭐 염려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우리도 용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네.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러게요. 나이 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거? 용서와 관용, 이 아름다운 단어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특히나 현실 정치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 굉장히 뭐 극심한 정치 혐오도 있고요. 뭐 분열, 갈등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정말 닿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길 어떻게 보시나요? 자주 만나는 것이 자주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 피부를 맞대고 얼굴을 눈동자를 바라다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는 여야 간에 같은 당원 당원끼리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을 아주 잘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힘겨웠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22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계획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 마무리를 잘 하고요. 네. 우선 남아있는 법안들 잘 정리해서 마지막 그 회기에 처리할 건 처리 정확히 하고 네. 그리고 22대 국회 새로 들으신 분들에 대한 의원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값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저희 국회의원들은 이제 당선돼서 오시잖아요. 국회의 전문성을 기르고 연속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옛날에 해왔던 역대 의원님들이 했던 것들을 잘 넘길 수 있게끔 틀을 잘 만들라고 기록도 역사의 기록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뭐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님과 함께 김대중 자서전 1권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예, 우리 대통령님이 나라를 사랑했고 국민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크시잖아요. 네. 어느 분보다 큽니다. 국민을 잘 사랑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셨는데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DJ 대통령께서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갈 수 있는 뭐 핵심의 가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입니다. 네. 예, 그런 뜻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지영 씨 오늘 사무총장님 만난 소감이 어땠어요? 사실 우리 사무총장님 이 카리스마 좀 보십시오. 그냥 해코지 안 해도 약간 호랭이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용서를 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 사무총장님은 겉바속촉이구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신 그런 아니면 해탈한 호랑이. 맞아. 해탈한 호랑이. 해탈한 호랑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믿음이 가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요, 한국 근현대사를 그냥 보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역사를 이해하기가. 이 책을 통해서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이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은 근현대사를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현대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1960년 이후 2000년까지 이 책 두 권만 읽으시면 현대사를 기가 막히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봐서 그 당시 옛날에 어떤 삶이었는지, 네. 대한민국 현실이 어땠는지, 네.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40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핀 이 아름다운 벚꽃처럼 국회에도 설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4월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새 단장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국회를 맞아 선거의 역사를 담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그리고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선택이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의 정체. 개인가 아니면 늑대인가?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11가지 선거의 역사를 담은 책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입니다. 기원전 60년 전의 로마, 1848년 전의 프랑스와 1932년의 독일, 그리고 1987년의 대한민국.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꾼 선택의 순간들이라는 것. 책은 멀리 고대 로마 시대의 카이사르부터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양한 시대 속 선거의 과정을 좇으며 결국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 인간의 욕망이 공적인 영역에서 수많은 욕망들에게 평가받는 과정인 정치. 여러분은 후회 없는 선택 하셨나요? 시대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이 왜 선택받았으며 그 선택은 어떤 역사를 만들었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 뒤에는 언제나 선거가 있었는데요. 1948년 처음 치러진 대한민국의 선거. 책은 우리 힘으로 처음 선거를 하던 1948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던 2020년까지 시대상을 촘촘히 반영한 다채로운 사진 자료들과 함께 70여 년 동안 걸어온 대한민국 선거의 기록들을 생생히 담아냈습니다.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선거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도 들어와 보세요. 오늘의 서평책은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를 그린 책 전세지옥입니다. 서평자인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책에 대해 전세 사기라는 사건이 지극히 사회적인 것이며 개인사가 배태된 제도와 환경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어떤 법과 제도가 개인의 불운을 막아줄 수도 혹은 증폭시킬 수도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서평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인 저자가 2년 넘게 발로 뛰어가며 써내려간 820일의 기록을 담은 책, 전세 지옥이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인류 사상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며 우에서 중간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생존해 왔는데요. 책은 18세기 혁명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보수주의 사상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입니다. 2024년은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이기도 한데요. 책은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 등 5개의 소재를 중심으로 더 나은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과 그것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장강명의 신작 산문집 미세좌절의 시대인데요. 전업작가 이전에 11년간 일간지 기자로 살며 복잡한 현대사회를 치열하게 밝혀온 저널리스트 출신 소설가인 저자는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현대사회의 이슈를 책에 집대성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선거의 역사를 담은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새 출발하는 국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